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도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바로 배전반과 분전반의 공사 또는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전선을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어떠한 그림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수강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우리 보시면 배전반 및 분전반의 시설인데요. 우리 배전반이라고 해서 그리고 분전반이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전소로부터 이제 수전한 전기를 이 용도별로 분배해 주는 거죠. 즉 뭐예요? 이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분전반의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것이 배전반이고요. 자, 그다음에 분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서 이제 배전반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죠. 자, 그 공급받은 전기를 부하별로 즉 여기 보시면 ELB라고 되어 있는 것이 누전 차단기입니다. 우리가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누전 차단기에는 옆에는 부하가 각각이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하별로 또 분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분전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전반과 분전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되게 중요하게 배우게 될 것인데요. 자, 일단 분전반을 좀 더 보시면 L1, L2, L3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3상을 의미하게 되죠. 자, 여기 뉴트럴이라고 해서 N, 중성선도 존재하므로 즉 3상 4선식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ACB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CB는 우리 기중 차단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중 차단기. 기중 차단기는 저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차단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전반의 메인 차단기로 기중 차단기 또는 MCCB라고 해서 몰디드 케이스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우리가 배선 차단기도 이제 분전반의 주 차단기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CB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MCCB까지 보통 주 차단기로 사용이 되고 이 배전반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차단기라고 한다면 이런 MCCB를 보통 채택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100AF 그리고 75A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AF, AT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요. AF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AT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 트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AF와 AT의 이제 차이점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그렇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셔야 돼요. 이게 좀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실기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간혹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배선 차단기를 실제로 봤으면 같은 전격 전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A 배선 차단기와 그 옆에 똑같은 30A 배선 차단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들고 있는데 보니까 이쪽에 있는 차단기가 더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더 크기가 크고요. 자, 여기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분명히 전류가 같아요. 왜 같을까요? 왜 전류는 같은데 크기는 다를까요? 자, 이런 궁금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실까요, 혹시? 이게 실제로 보다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AF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암페어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즉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도체, 그러니까 원래 전류가 원래 흐르지 않는 절연성 물체에 해당하는 그 틀 있죠. 그러니까 차단기를 구성하는 몸체.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그 부분의 몸체에 대한 전격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암페어 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페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예요? 이 나머지 도체를 제외한 부도체의 물질이 버틸 수 있는 최대의 전류를 우리가 암페어 프레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AT는 뭘까요? AT. 암페어 트립이라고 했는데 이 암페어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하별로 존재하는 그런 전격 전류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암페어 프레임과 암페어 트립이 있는데요. 이제 이 둘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은 암페어 프레임은요. 암페어 트립보다 절대 작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물리적인 크기라고 했어요. 기하학적 크기. 그래서 자, 이것에 맞는 전류를 선정하고 나면은 암페어 트립에 맞는 전류를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차단기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크기를 결정할 때 쓰는 것이 이 암페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전반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 이런 암페어 트립을 먼저 정하고 암페어 프레임을 설정하곤 하죠. 그래서 암페어 프레임과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암페어 트립은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부하의 전격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이 암페어 프레임이 지금 100이에요. 암페어 트립이 지금 75잖아요. 자, 이것보다 큰 전류가 만약에 흘렀다고 해보겠습니다. 75보다 더 큰 거. 뭐 예를 들어 한 70, 80, 90 이 정도가 흘렀다고 해볼게요. 자, 일단은 프레임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100이니까. 100보다 낮잖아요, 90이. 그런데 75보다는 어때요? 커지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암페어 프레임의 부도체 물질의 그래파이트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전류가 통하게끔 바뀌는, 즉 분자 구조가 미세하게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보다 큰 전류가 흐름으로써, 지속되어서 흐름으로써 미세하게 분자 구조가 바뀌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심하게 되면은 그 단락 사고를 유발하게 되어서 결국에 폭발할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T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하의 전격에 따라서 맞게 선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암페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단기 보시면 100A 프레임, 75A 트립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암페어 프레임은 차단기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암페어 트립은 이제 부하의 전격 전류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 전류를. 이제 좀 아시겠나요? 우리 이어서 배전반과 분전반을 조금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배전반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수전한 전기를 용도별로 분배하는, 즉 분전반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서 계기나 계전기, 제어 스위치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들에 의해 기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당히 조작 보호를 하는 임무를 가진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전반입니다. 분전반은 부하별로 분배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간선에서 각 기계 기구로 배선하는 전선을 분기하는 곳에 주 개폐기, 분기 개폐기 및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주 개폐기, 분기 개폐기, 차단 장치까지 다 존재하는 것이 분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선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커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고려를 해서 공급 범위를 약 20에서 30m로 선정을 한다.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배전반 및 분전반은 다음 각 코와 같은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반드시 배전반 및 분전반이 시설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설이 되었을 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됩니다. 다만 이런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뭐 벽장 내부라든지 화장실 내부라든지 욕실 내부 등과 같은 이런 곳은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노출되고 안정된 장소에 배전반 및 분전반이 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배전반 및 분전반의 시설을 또 이어서 보게 되면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5가지 사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제로 출제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옥측 또는 옥 바깥이죠. 옥 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워터프루프, 즉 방수형의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 바깥에 있으니까 물로부터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전반 또는 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분전반은 불연성, 불에 타지 않거나 난연성, 불에 강할 것 있도록 시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개의 분전반은 한 가지 전원만 공급해야 됩니다. 한 개의 분전반은 한 가지 전원만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아까 전에 분전반 회로 있죠. 자, 이 회로에서 이쪽에 이게 지금 한 가지의 전원이죠. 자, 이렇게 분전반에는 한 가지의 전원만 위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냐면은 대부분은 다 이것이 적용되는데, 다만 이제 뭐 사용 전압을 조금 더 구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표시가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예외사항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만 공급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거는 KC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없도록 할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의 시설입니다. 즉 배전반, 분전반 이럴 때 반의 시설이 되겠는데요. 자, 노출하여 시설되는 배전반이나 분전반의 재료는 불연성의 것이어야 되죠. 불에 잘 안 타는 거, 불에 안 타는 거.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생략이 가능하다. 아니면 목재, 합성수지 제품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배선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다. 왜냐면 배선 차단기 수준에서 끊어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합성수지에 넣은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요. 400V 이하의 전로에서 커버나이프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오래된 사항인데요. 자, 커버나이프 스위치가 현재로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 커버나이프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안에 고리 모양의 퓨즈가 들어있는 것으로 열을 받으면 용단이 되는 것인데 자, 이 커버나이프 스위치 대신에 이제 요즘에는 한류형 퓨즈라고 하죠. 전력 퓨즈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용도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재, 나무로 된 반은 충전 부분을 직접 부착해서는 안 되겠고요. 목재가 불에 약하죠. 자, 반의 뒤쪽은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면 안 됩니다. 반의 뒤쪽은 배선이나 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반의 옆쪽이죠. 옆쪽에 설치하는 배 분전반의 소형 덕트는 강판재로 전선이 구부려지거나 눌리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어야 된다. 힘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로는 이제 함의 시설을 좀 보겠습니다. 함의 시설. 자, 함의 시설을 보시면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을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전함, 분전함 이렇게 부르는데 자,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가 몇 밀리미터입니까? 1.5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내용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정답 선지로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가 문제 선지에서 2.0이라고 한 것이 틀린 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되었다면 두께 1.5를 배전함 또는 분전함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강판재, 철로 된 것은 두께 몇 밀리미터? 1.2mm 이상이어야 하나 만약 가로 세로의 길이가 30cm 이하인 것은 두께를 조금 더 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까지? 1.0mm까지. 자, 그다음에 목재로 된 분전함은 두께 1.2cm으로 불연성 물질을 바른 것이어야 되는데 뚜껑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제외라고 보시면 되겠고 절연 저항 측정 및 전선 접속 단자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일 것이라고 돼 있는데 접속 단자 점검 용이해야 되죠. 접속 단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부분에서 뭐 스파크가 튄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이 용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절연 저항 측정 또한 용이해야지만 나중에 보수, 유지 보수하는데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금속재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금속이기 때문에 접지 공사를 해야 주어야 됩니다. 접지 공사 필수예요. 자, 배전반과 분전반의 소형 덕트 폭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선의 굵기에 따른 분배전반이라고 하는 분전반 또는 배전반이라는 거죠. 자, 이런 옆에 설치하는 소형 덕트의 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5제곱밀리미터 이하일 때는 8cm. 그 다음에 만약에 40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0cm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소형 덕트 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상이 돼야 되는 거 폭이. 자, 그 다음에 수변제 설비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배전반의 구성 요소에는 크게 3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감시 제어용 기기. 두 번째는 주회로 기기. 세 번째는 배전반의 재료. 이렇게 해서 재료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시 제어용 기기에는 계기판이라든지 표시등은 레드램프, 옐로우램프, 그린램프와 같이 이런 상태 표시등이 있죠. 전동기가 돌아가고 있으면 RL, 레드램프가 점등이 되고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으면 그린램프가 켜지는 것처럼 이런 감시, 제어, 이것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조작 개폐기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보장치를 발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겠죠. 자, 주회로 기기는 차단기나 단로기를 발하게 되고요. 자, 배전반의 재료에는 강판 등이 있으나 현재는 3.2mm 두께의 강판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배전반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쇄형, 자립개방형, 책상형, 장갑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큐비클형입니다. 큐비클형. 큐비클형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사용되는 이런 배전반인 경우에는 다 큐비클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자, 큐비클형을 이제 폐쇄형 배전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폐쇄형 배전반. 이것을 큐비클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맨 처음에 봤던 그러한 형태가 바로 큐비클형입니다. 자, 점유 면적이 좁고요. 그 안에 운전보수가 안전해서 우리가 공장이나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이나 빌딩들의 이런 전기실을 들어가 보면 그런 큐비클형 배전반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차단기나 단로기 그리고 모선 등을 정지된 금속으로 둘러싼 한 개의 것으로 된 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제된 금속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립개방형, 수직형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계측 제어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책상형 배전반인 경우에는 벤치보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람이 조작하기 쉬운 사면형으로 조작 개폐기가 취부되고 있습니다. 장갑형인 경우에는 이제 메탈 클레드 스위치 기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상호 인터록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라이브 프런트식이라고 있습니다. 라이브 프런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이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포함할 때 이 안에는 수직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자, 그 다음에 데드 프런트식. 자, 이거는 벤치보드, 벤치형. 그 다음에 수직형. 수직형, 그 다음에 벤치형, 포스트형, 조합형. 이렇게 네 가지를 수반하는 배전반을 데드 프런트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폐쇄식을 볼 수 있겠죠. 폐쇄식. 즉 뭐예요? 큐비클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뭘 포함하냐면은 장갑형. 그리고 조립형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세 개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폐쇄식 배전반으로서 이런 장갑형과 큐비클식으로서 장갑형과 조립형을 수반하는 배전반을 물어보면 폐쇄식 배전반이다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큐비클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큐비클의 종류를 보시면 지워볼게요. 자, 큐비클의 종류에는 첫 번째 CB형이라고 해서 차단기만 있는 CB형이 있고요. PFCB형이다라고 해서 퓨즈와 차단기가 같이 있는 것이 있고 PFS형이다라고 해서 퓨즈와 개폐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차단기만 있는 경우에는 수전설비 용량이 500kVA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옥내 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주 차단기는 말 그대로 차단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고장전류 차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부하전류 개폐를 차단기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PFCB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락전류 차단은 PF가 하는 것이고 파워퓨즈, 전력 퓨즈가 하는 것이고 부하전류 개폐는 CB, 서킷 브레이커죠. 차단기가 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수전설비 용량이 마찬가지로 500kVA 이하이고 자, 그 다음에 한류형 전력 퓨즈와 서킷 브레이크 차단기 조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류형 전력 퓨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전력 퓨즈가 다 한류형 퓨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류형 퓨즈라고 하는 것은요. 비한류형 퓨즈가 있는데 이 한류형 퓨즈는 소음이 없고 빠른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단 용량도 크고요. 근데 이제 비한류형 전력 퓨즈라고 하는 것은 소음이 크고 단락전류 차단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단 전력 퓨즈는 한류형 전력 퓨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개폐 장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개폐 장치.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그 퓨즈, 그 PF 그리고 PFCB 그리고 CB죠. 다시 CB, PFCB, PFS는 주 차단 장치에 따른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개폐 장치 다시 보면은 자, 단로기가 있습니다. 단로기는 DS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커넥팅 스위치의 약자입니다. 단로기는 점검 및 수리 시 기기를 전로해서 개방할 때 또는 모선의
접속 변경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전류의 개폐는 차단기, 개폐기 등으로 하고 부하 전류의 개폐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단록이라는 친구는요. 부하 전류 개폐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동안에는 개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폐를 하냐? 바로 전압이 걸려져 있지 않은, 즉 차단기로 이미 개방을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여자 전류나 미세한 충전 전류만이 흐를 때 그때 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록이는 차단기를 개방을 하고요. 이제 뒤쪽에 예를 들어 선로나 그런 기기의 점검, 보수를 진행할 때 보다 확실한 개방을 위해서 차단기를 먼저 개방하고 단록이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단록이를 먼저 투입하고 차단기를 투입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입 차단기입니다. 유입 차단기는 OCB, Oil Circuit Breaker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아크를 절연유의 소호 작용에 의해서 소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절연유로 소호 매질로 사용하는 거죠. 절연유를. 자, 비상시에는 보호개전기와 연동하여 신속기 회로를 차단하게 되고요. 기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차단기는 이제 부하 전류를 개폐하고 고장 전류도 차단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진공 차단기입니다. 진공 차단기는요. Vacuum Circuit Breaker입니다. 즉 VCB라는 것인데 고진공 중에서 전류를 차단하므로 외기의 영향, 진공이기 때문에 외부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다만 개폐서지가 가장 큽니다. 개폐서지라고 하는 것은 접점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상전압, 즉 내부 이상전압을 개폐서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개폐서지가 진공 차단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개폐서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개폐 저항기라든지 아니면 서지 흡수기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스 차단기입니다. 가스 차단기는 GCB로서 불리게 되는데 가스 서킷 브레이커겠죠. 자, 고성능 절연 특성을 가진 어떤 가스? SF6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SF6 가스라고 하는 것은 불활성 기체죠. 무독, 무취, 무색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공기보다 절연 내력도 뛰어나고 소호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호 능력이 우수하고 이상전압의 발생이 적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중 차단기입니다. 자, 기중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에어 서킷 브레이커죠. 즉 뭐예요? 우리 기중, 공기,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기로, 차단 매질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압 배전반의 주 차단기는 뭐예요? 여기에 더해서 MCCB까지 되는 거예요. 저압 차단기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과전류라든지 단락, 부족 전압, 기타 이상 상태에 따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시면 Magnetic Placed Circuit Breaker라고 해서 MBB, 즉 자기 차단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크와 차단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자력에 의해 아크를 소호실로 끌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 매질이 뭐라는 거예요? 전자력이라는 거죠. 전자력으로 이용해서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자력으로만 차단하는 고압용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압용 차단기, 여기는 고압용 차단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앞서 한 번 더 보면은 여기는 고압용 차단기, 여기도 고압용 차단기가 됩니다. 저압용 차단기는 이거에다가요. 맨 처음 봤었던 ELB 있죠. ELB는 누전 차단기인데 그 누전 차단기까지가 저압용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압 또는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PCS 또는 COS인데 보통 이 COS를 많이 쓰게 돼요. 컷아웃 스위치 또는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가 뭐냐면 1차 측이라는 것인데 이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길 가다 보면 전주 있죠. 전주의 옆에 보시면 중간쯤에 변압기가 하나가 매달려 있는데요. 그 변압기는 주상 변압기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상가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변압기죠. 전압을 낮춰주는 건데 그 주상 변압기의 1차 측에 위치해서 그 변압기의 고장을 좀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컷아웃 스위치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주상 변압기의 2차 측에 위치하면 이것이 이제 캐치 홀더라고 하는 것인데 캐치 홀더도 이제 퓨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20A에서 약 200A까지 다양하게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자, 어쨌든 1차 측에는 컷아웃 스위치, 2차 측에는 이런 캐치 홀더가 위치함으로써 주상 변압기를 보호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변압기 1차 측의 과전류 차단기로서는 유입, 퓨즈, 고압 또는 특고압 컷아웃 등이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고압 또는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연 내력이 높은 자기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그 도자기 할 때 자기 맞습니다.
소형 단극 개폐기라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계속 퓨즈 했었는데 전력 퓨즈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아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소용량 변압기 또는 계기용 변압기 등의 1차 측에 사용을 하고요. 변압기 1차 측의 위치에서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작은 경우에 이 차단기와 퓨즈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전력 퓨즈를 설치함으로써 단락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사용 전압에 적합한 전격 전압의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퓨즈를 구입할 때는 장소를 어디서 할지, 어디에다 설치를 할지, 전압은 전격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류 및 용량은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지, 그리고 타 보호기기와 예를 들어 차단기와 어떻게 협조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전력 퓨즈의 특징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 저렴해요. 자, 그리고 소형이면 차단 용량이 큽니다. 크기가 작은데 차단 용량은 매우 커요. 자, 근데 재투입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퓨즈가 있는데 이 퓨즈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으면 끊어진다라고 해서 용단된다라고 하게 되거든요. 용단이 되고 나면은 반드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게 끊어진 채로 복구가 안 되거든요. 차단기는 어떻습니까? 차단기는 한번 트립이 되면 뚝 떨어졌다가 다 수리하고 뚝 올리면 재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퓨즈는 끊어지면 새 것을 가져와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투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고속적인 차단이 가능하게 되고요. 유지보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전기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과전류 계전기가 있습니다. Over Current Relay라는 거죠. 정정값, 즉 일정값 이상의 전류가 흐른 경우에, 설정값 이상의 전류가 흐른 경우에 동작하며 변류기 2차 측, 변류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해서 이런 기기나 계측기에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류기 어쨌든 2차 측에 접속이 되어서 교류회로에 단락 고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상의 과전류가 흐른 거죠. 그럼 이것을 감지해가지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차단기로 회로를 보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인데, 자, 그런 것을 과전류 계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기기의 과전류 보호 계전기로 널리 사용됩니다. 현재로도. 자, 전압 계전기는 이제 볼테이지 릴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과전압 계전기와 부족전압 계전기가 있어요. 과전압은 말 그대로 정정값 이상의 전압이 인가가 되면 동작하는 계전기고요. 부족전압 계전기는 이 정도 전압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할 경우에 동작하는 계전기입니다. 과전압, 부족전압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전동기를 보시면요. 전동기 명판을 딱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파수라든지 전격 전압이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전격 전압이 220V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전압은 220인데 자, 여기서 우리 출력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전동기의 출력. 자, 그걸 P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전동기의 출력은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다고 보면은, 자, 여기 원래 P는 VI다라고 해서 이 전류값이 있을 텐데요. 자, 전동기 내에 이제 코일이 감겨 있잖아요. 그 코일이 버틸 수 있는 전류값이 있을 텐데, 만약에 220이 전격인데, 한 200, 막 이런 식으로 전압이 낮게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력은 그대로인데 전압은 줄었으니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증가하게 되겠죠. I'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가 흔히들 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족전압 계전기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로의 전압이 이상하게 상승 또는 줄어들 때에는 기기를 손상시키거나 정상적인 운전을 저해함으로 이러한 이상 현상이 발생할 때는 경보하거나 표시로 감시자의 주의를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전압 계전기, 과전압 계전기 또는 부족 전압 계전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over과 under 이렇게 있어요. 과, 부족.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접지 계전기입니다. 흔히 말해 이제 지락 계전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라운드 릴레이라고 해서 GR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전선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특히 어디냐면은 이제 접지 계통, 비접지 계통 모두 다 이제 사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가용 수용가에서는 한전의 요구에 의하여 영상 전류만으로 동작하는 비접지식 계전기가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계전기, 그러니까 지락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SGR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데요. 이 SGR이라고 하는 것은 비접지 선로에서 우리 병행하는 송전 선로의 한쪽 회선에 지락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고장난 회선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그러한
계전기가 바로 SGR, 선택 지락 계전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락 계전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락을 감지를 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전기는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것인데, 자, 변압기나 발전기 등의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차동 계전기라는 것도 있어요. 비율 차동 계전기 말고 차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차동 계전기는 이 변압기가 예를 들어 1차 측이 델타 결선이고 2차 측이 Y 결선이잖아요. 그러면 델타와 Y 간에 이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위상차가 발생하면요, 이 차동 계전기는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건데, 조금만 이제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흘러도 이것이 오동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동작의 우려가 있는데, 비율 차동 계전기는 조금 전류가 흐르더라도 이 위상차가 존재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전류가 흘러야지 이게 드디어 고장이 났구나 라고, 내부 고장이 발생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동작하는 것이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차동 계전기보다 오차를 더 줄이고자 한 것이 비율 차동 계전기다. 근데 이러한 비율 차동 계전기는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및 2차 전류의 불평형으로 차동 계전기는 오동작할 수 있어요. 근데 비율 차동 계전기는 비율 이상이 돼야지 동작하기 때문에 오동작을 할 우려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기용 변성기를 보겠습니다. 계기용 변성기. 자, 계기용 변성기는 우리 예를 들어 이제 계기용 변성기에는 변류기도 있고 그다음에 계기용 변압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전격 부담하에서 전격 주파수의 전격 전류 또는 전격 전압을 가했을 때 비오차의 한도값을 계기용 변성기의 오차 계급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계기용 변성기의 오차 계급은 자, 0.1급부터 해서 3.0급까지 5개의 급수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0.1급과 0.2급은 우리가 표준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때 밑에 3개는 일반 계기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0.1급과 0.2급, 즉 표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계기용 변성기 시험용의 표준기, 특별 정밀 계기용에다 하게 되고요. 자, 0.5급은 정밀 계측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1급은 보통 일반적인 계측, 3.0급은 배전반용에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 계급도 적용이 된다.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류기입니다. 변류기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대전류를 소전류로 강화시켜서 계기나 계전기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측 전격 전류는 일반적으로 5A가 돼요. 몇 A예요? 5A. 2차 측 전격 전류 물어보는 문제에 나오거든요. 5A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영상 변류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T는 CT인데 ZCT예요. 즉 제로 페이스 CT,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인데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각 상해의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형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비례한 미수 전류를 2차 측으로 전해줌으로써 여기 사고가 발생했다, 빨리 도와줘라, 차단시켜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영상 변류기라는 거죠. 자, 영상 변류기라는 거 하는 것은 배전선 지락사고 보호에 SGR과 함께 이용한다인데 결국에 이 영상 변류기가 얻어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영상 전류입니다. 영상 전류 I0를 검출하게 되는 거예요.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비접지 계통이나 고정 접지 계통에 적용이 되는 것을 영상 변류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영상 변류기의 전격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측은 200mA고요. 2차 측은 1.5m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격도 물어본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계기용 변압기는 포텐션 트랜스포머 또는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 불러서 PT 또는 VT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잘 알려진 것은 PT입니다. PT.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을 해서 전력계, 주파수계, 역류계, 표시등 등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 즉 계기나 계전기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것이 계기용 변압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측 전격 전압은 110V가 됩니다. 계기용 변류기가 아니죠. 변류기의 전격 전류는 5A인데요. 2차 측은 계기용 변압기의 전격 2차 측 전압은 110V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권수비는 전압, 2차 측 전압분의 1차 측 전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우리가 영상 분류기는 어떤 것을 검출하는 거였죠?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였죠.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는 어떤 것을 검출하는 거냐면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겁니다. 영상 전압을. 우리가 대칭분 정리에 의해서 우리 영상분이 검출이 되려면 어쨌든 불평형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 교류 삼상의 전원의 합은 0이어야 돼요. 왜냐? 크기가 같고 각각의 위상차가 120도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벡터적인 합은 0이 되어야 됩니다. 0. 그런데 불평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한쪽에서 불평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영상 전압이라는 것이 검출이 되면 이거는 어떤 고장이 발생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픈 델타, 3차 측의 오픈 델타로 해서 영상 전압을 검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에 이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즉 GPT라고 하는 것은 1차 측 Y, 2차 측 Y, 3차 측 오픈 델타로서 결선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데는 삼상용과 단상용이 있게 되는데 단상용 3개로 보통 삼상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MOF 보겠습니다. 메터링 아웃핏으로서 불리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는 것은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해서 계기나 어떤 계전기에 공급을 해주는, 자, 그런 것을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변류기 3대를 조합해서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비례 변성하여 어디에 전달한대요? 최대 수요 전력계에다가 전달을 해준대요. 자, 그래서 최대 수요 전력계를 우리가 약호 D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실기에서 나오니까 DM을 최대 수요 전력계의 약호라고 한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방금까지는 이제 배전반이나 분전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바로 배전선 공사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 배전선로용 재료와 기구를 볼 텐데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지금은 제가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라내었고요. 그 잘라낸 부분에 해당하는 번호를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께서는 교재에 보시면 그림이 한 페이지에 다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을 하나하나 나눠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맨 위에 위치한 요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공지선이 됩니다. 가공지선. 우리가 말하는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송전선로에 낙뢰로 인해서 송전선로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맨 위에 철탑의 최상단에 위치해서 대신 낙뢰를 맞도록, 직경뢰를 맞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선을 가공지선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낙뢰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는 역할. 그런 것에 이렇게 맨 위에 전주의 맨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1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예요? 이 가공지선 인류 클램프, 가공지선을 당겨오는 클램프, 고정하는 기구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이러한 가공지선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아킹혼이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킹혼이라고 하는 것은 피뢰기가 아니죠. 애자의 손상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섬락으로부터 애자의 소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3번 아킹혼이 되겠습니다. 아킹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선이 있는데 이건 바로 점퍼선입니다. 점퍼선. 이쪽에서 이쪽으로 점프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분기 슬리브 커버라고 되어 있어요. 분기 슬리브 커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기되는 곳에 이렇게 커버를 절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커버를 씌워주는 것을 분기 슬리브 커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이 있게 되는데, 자, 우리가 4번을 보시면 완철 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철 밴드. 자, 완철 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철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할 때 그때 이 전주에다가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완철 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철 밴드의 그 정의를 보면요. 전주에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주에 설치하는 또 다른 지지물을 우리가 완철 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완철을 또 다른 지지물을 시설하기 위해 고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완철 밴드다. 쉽게 말해서 완철을 그냥 전주에다가 부착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5번, 6번, 7번이 있는데 자, 여기서
5번, 6번, 7번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자, 그림이 조금해서 좀 안 보이실 수는 있지만 5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완철용 볼세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철에다가 이제 애자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주를 완철에다가 애자를 연결할 때 이 부분에 볼세클이라는 것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볼세클이 무엇인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 뒤쪽에 그림을 가보시면 지지물에 이렇게 완철을 설치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뒤쪽에 이렇게 완철에다가 애자를 설치하는 부분을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볼세클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이곳에 전주 옆에 완철 옆에 이러한 볼세클이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짝꿍으로 소켓 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소켓 아이가 어디에 꽂히게 되냐면 7번 즉 폴리머 현수애자로 꽂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폴리머 현수애자라고 하는 것은 현수애자는 현수애자인데 우리 원래 알고 있는 현수애자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자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근데 이제 폴리머 현수애자는 뭐냐면 실리콘 고무예요. 폴리머가. 그렇기 때문에 오염에 조금 더 강한 그런 현수애자가 폴리머 현수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전선로에서 사용되는 폴리머 현수애자에 이런 볼세쿨과 소켓 아이가 세트로 설치가 된다. 이렇게 5, 6, 7을 세트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퍼선을 지나서 이 8번으로 오게 되는데요. 8번은 분기고리 커버입니다. 분기고리 커버에서는 이 가공 배전선으로부터 변압기 1차 측으로 갈 때 분기되는 접속부와 활선 클램프 사이를 이제 커버를 씌워주는 그것을 우리가 분기고리 커버라고 부르게 됩니다. 충전부의 절연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충전부. 자, 그 다음에 9번은 위험 표지판이고요. 자, 10번은 수목보호 절연 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목보호는 말 그대로 나무로부터 닿지 않도록 지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절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은 말씀드렸고 20번 보시면 지선 밴드입니다. 전주에 지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근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아주는 부분 이것을 지선 밴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선 밴드. 자, 그 다음에 지선을 연결하기 위해 지선을 설치하는 자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우리 봤잖아요. 이 그림 뭐죠? 바로 뭔가 퓨즈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일반 퓨즈가 아니라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컷아웃 스위치. 자, 컷아웃 스위치는 이렇게 13번이라는 주상 변압기의 어디에 1차 측에 위치해서 이 1차 측으로부터 주상 변압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주상 변압기는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매달려 있는데요. 자, 그 매달려 있는 장치가 14번입니다. 그것을 바로 행거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상 변압기는 전주에 고정을 시킬 때 주상 변압기 행거밴드로 고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15번, 16번, 17번은 세트로 봐주세요. 뭐라고요? 세트. 여기 보시면 15, 16, 17에는 되게 애매모호하게 사실 직사각형 3개와 세로로 된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 생김새가 이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우리가 조금 더 이 위치에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너무 걱정 마시고 자, 이런 주상 변압기 밑에 쪽에 전주의 소정의 높이에는 15, 16, 17이라는 것이 세트로 설치가 되더라. 자, 세트로 설치가 되는데 첫 번째 15번의 위치에는 보통 암타이 레크밴드라는 것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에는 저압 가선용 레크라는 것이 설치가 되고요. 17번에는 폴리머 저압 인류 애자라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제가 같이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치로만 봐주시고 우리가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19번, 26번을 보겠습니다. 18번은 인입 전용 완철이고요. 그 다음에 인입선 분기함은 19번에 있고요. 이렇게 분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26번은 스텝 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일명 발판 못입니다. 우리 KEC에 따르면 발판 못의 최소 높이는 1.8m예요. 1.8m보다 낮게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8m 미만 설치 금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 보시면 21번부터 여기 보시면 31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21번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선 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선 캡. 지선 캡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식물 이런 것이 이 지선을 따라 기어 오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기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캡을 씌우는 겁니다. 그걸 지선 캡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22번 같은 경우, 22번은 뭐냐면 지선 커버입니다. 지선 커버는 뭐냐면 이 지선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지선이 지금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줌과 동시에 표면에 가까움으로 방호 역할을 수행해 주게 되는 것이고, 자, 23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선 홀더입니다. 잡아주는 거죠, 지선을. 자, 그 다음에 24번 지선 로드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지선과 지선용 근가를 연결해주는 선인데 그때 어떠한 길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지선 로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지선 근가가 도대체 무엇이냐? 지선 근가라고 하는 것은요, 지선을 땅 지표면 아래에 고정하기 위한 어떠한 구조물을 지선 근가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콘크리트 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번 보시면 전주 번호가 여기 매겨져 있고요. 번호 차리고 도색판은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몰딩 밴드고리, 접지 몰딩 밴드고리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30번에 U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번에 U볼트는 자, 이 부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선이 아니죠. 전주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거.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U볼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U볼트가 여기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뒤쪽에 바로 배우겠지만 완철을 지지물에 고정을 할 때, 완철을 전주에 고정을 할 때 U자형 볼트로 이렇게 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U볼트를 쓰게 되는데 결국에 U볼트는 뭐예요? 그냥 U자형 모양으로 생긴 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결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접지동봉, 접지구리봉이라는 거죠. 접지동봉과 리드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배전선로용 재료와 기구 이렇게 그림을 좀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조금 어렵죠.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지물과 부속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속재를 보시면 자,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등이 지지물의 일종이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목주는 거의 사용되지 않죠. 나무로 된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부속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지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 외에도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지지물의 전선을 고정하기 위해 완목 또는 완철을 사용한다. 자, 완목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완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완금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완철로 부르게 됩니다. 자, 지지물을 앞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러한 모양인데요. 여기에 이러한 철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일자형이다. 그러면 이제 완철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만약에 이걸 옆에서 봤는데 일명 기역자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역형 완철이 됩니다. 그래서 전선을 고정하기 위해 여기에 이제 애자도 있고 거기에 전선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철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완목인 경우에는 느티나무, 참나무 등으로 만들고 근데 잘 사용되지 않는다 했죠. 완철은 아연 도금한 철제 앵글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아연 도금을 하는 이유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암타이라고 하는 것은 완목 및 완철의 상하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인데, 자, 여기서 암타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암타이는 뭐냐면요, 우리 이전에 15, 16, 17 세트라고 했죠. 거기서 15번에 위치한 게 암타이 뭐였습니까? 레크밴드였습니다. 암타이 레크밴드. 자, 암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철이 움직이는 것을 막으려고 여기에 볼트 하나,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와서 이쪽에도 볼트 하나,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 전주에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이것이 암타이 레크밴드고요. 이것이 암타이나 레크를 전주에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그래서 암타이 레크밴드고요. 지금 요 V자 있죠? 하나, 둘. 요것이 뭐냐면 마치 팔과 같다라고 하여 암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암타이. 완철을 지지하고 있는 형태죠. V자로. 자, 그래서 완목 및 완철의 상하 움직이는 거. 여기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암타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암타이 레크밴드. 또는 그냥 줄여서 레크밴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암타이 레크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철 밴드가 있습니다. 완철 밴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철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전주에다가. 지선 밴드라고 하는 건 지선을 붙일 경우에, 전주에 지선을 붙일 경우에 사용하는 거. 자, 지선 밴드 규격이 또 중요한데, 지선 밴드 규격은 대표적으로 180에 24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거 밴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상 변압기를 전주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인류 스트랩이라고 있는데, 자, 인류 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입선 공사에서 인류 애자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인류 스트랩이라고 하는 건 뒤쪽에서 그림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드 엔드 클램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드 엔드 클램프는 끝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건데 결국에 장력이 가해지는 곳에 사용되는 전선을 붙들어 놓기 위한 금구류. 장력이 가해질 때 이 전선을 가지 말라고 붙들어 놓는 그런 금구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데드 엔드 클램프라고 한다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뒤쪽에 명칭 적을 때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리고 유볼트가 있는데요. 유볼트는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철을 취부할 때 사용하는 금구류 또는 근가 고정용인데, 자, 근가 고정용은 앞서 그림에서 봤던 그 맨 밑에 위치였던 그게 근가 고정용이고, 전주 고정용이고,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주의 완철을 취부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지금 앞에서 보게 된 모습이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U자형 볼트 구멍이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냐? 이걸 이제 위에서 봤다라고 해볼게요. 자, 위에서 보면은 전주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을 것이고 요 앞에 이렇게 완철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일자로 접속이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M볼트, 머신 볼트라고 부르고요. 이 M볼트 말고도 다르게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 이거 무슨 모양이죠? U자형 모양이에요. U자형 모양. 그래서 요 구멍 두 개가 여기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에서 본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전주에 지금 보시면 전주의 완철을 취부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U볼트는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완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완철을 지금 막 그림을 그려봤는데 저는 사실 직사각형만 그렸잖아요. 실제 완철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이 왼쪽에는 경완철이라고 해서 일자형 완철이고요. 여기는 기역형. 여기 보시면 기역 있죠? 기역 있잖아요. 그렇죠? 기역형 완철이라고 부릅니다. 이 완철은 가공전선로의 장주에 사용되는 완철의 표준 길이를 지켜야 됩니다. 자, 가공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공했다가 아니라 공중에 가설되는 전선로다라고 해서 가공전선로라고 부르죠. 자, 이거는 전선수가 2, 3, 즉 2조와 3조에서 전압별로 표준 길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전선수가 2조일 때는 특고압일 때 1800mm, 고압일 때 1400, 저압일 땐 900입니다. 근데 전선수가 늘어나면 완철의 길이도 늘어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고압은 2400, 고압은 1800, 그다음에 저압은 14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00은 이렇게, 1400은 이렇게, 900, 2400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표를 꼭 외워야 되는데 이 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완철의 표준 길이라고 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적어놨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는 이제 전압별로 구분을 해놓은 거라면 여기는 그냥 여기 표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다 적은 겁니다. 즉 다음 중 완철의 표준 길이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900, 1400, 1800, 2400 빼고는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전선수가 3조일 때 특고압의 완철의 표준 길이는? 이라고 물어보면 2400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고, 전선수가 2조일 때 고압의 완철 길이는 1400mm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완철의 표준 길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여기 표에 없는 숫자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지물의 완철 설치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지물의 완철을 설치하는 법. 자,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자, 여기가 이렇게 전주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가공지선 지지대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볼트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결국에 U볼트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직사각형, 이것은 이제 완철이 되는 것이고 애자 3개가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1번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1번을 지금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죠. 왜냐면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형 완철 또는 경완철이다라고 칭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V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암타이라고 했죠. 암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즉 뭐예요? 암타이를 전주에 고정하는 거죠. 즉 이거는 암타이 레크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생소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전선이 수평 배열로 되어 있어요. 전선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은 이 전선이 수직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수직으로 배선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편출용 D형 레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강의 마지막에 한번 다시 분류별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 뭐다? 편출용 D형 레크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암타이 레크밴드라고 했습니다. 근데 암타이 레크밴드의 정의가 뭐였어요? 암타이나 레크를 전주에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구류다라고 불렀는데, 장치다 불렀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어떤 애자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교재 보이시면 조금 더 보기 쉬우실 겁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해요. 자, 확대해 보려고 하면은, 자, 전주를 먼저 그려볼게요. 전주를 그렸습니다. 놀라운 그림 실력이죠. 자, 여기는 지금은 왼쪽에 접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겨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끝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애자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뭐냐? 먼저 요것은 뭐냐? 요거는 암타이나 레크를 전주에 고정하는 것이므로 이거는 암타이 레크밴드가 됩니다. 이거는 이 고정하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쓰인 거랑 여기에 쓰이는 요 고정한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즉 전주에는 소정의 높이에 이 암타이 레크밴드가 또 하나 위치하게 됩니다. 어쩔 때? 지금 보시는 이것을 고정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요 화살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5번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저압 가선용 레크입니다. 저압 가선용 레크. 저압 가선용 레크에서 이 끝에 연결된 요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저압용 인류 애자입니다. 저압용 인류 애자. 그 다음에 인류 애자로부터 이렇게 쭉 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선을 끌어옵니다. 자, 이 부분에 어떠한 장치가 존재하고요. 이 뒤쪽에 전선이 있게 돼요. 전선. 그러면 이 끌어오는 장치 뭐냐? 이것이 바로 인류 스트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타이 레크밴드고 또는 레크밴드라고도 표현하지만 정식 명칭은 암타이 레크밴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번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결국에 뭐라고요? 저압용 가선, 저압용이 아니죠. 저압 가선용, 선을 가설하기 위해 고정하는 레크다라고 해서 저압 가선용 레크가 되고, 자,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일선 레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저압 가선용 레크예요. 자, 그래서 암타이 레크밴드 실물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일방형, 한방형 이제 암타이 레크밴드라는 것인데 여기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것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뭐예요? 이 암타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다가 암타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 방향이라고 하면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방향.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도 보시면 여기다 설치하는 건데 그림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 맨 처음에 전주에 이렇게 양 사이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 거고 이 왼쪽에 매달려 있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튀어나와 있는 게 요거예요. 여기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레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애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부분도 암타이 레크밴드가 쓰이고 이 부분도 암타이 레크밴드가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그림이 눈에 들어오시죠? 우리가 명칭 아까 전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봤던 15, 16, 17번 그림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환철에 현수회자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경환철에 현수회자를 설치. 자, 현수회자는요,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일반적인 자기제 현수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폴리머 현수회자가 아니라 자기제 현수회자인데, 자, 이거는 앞쪽은 보시면 이러한 보시면 여기 지금 볼쇠클이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소켓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수회자의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여기가 소켓이기 때문에 이쪽에 오는 거는 보통 볼이 옵니다. 볼. 왜냐면 볼과 소켓은 짝꿍입니다. 다시 여기다 적어드리죠. 볼과 소켓은 짝꿍이에요. 그 다음에 크레비스와 I는 짝꿍이에요. 그 다음에 쇠클은 완철과 짝꿍입니다. 완철 옆에 쇠클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수회자의 앞쪽은 이 부분, 현수회자의 뒤쪽은 이 부분인데, 자, 여기는 소켓이고요. 여기는 이제 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속이 되려면 볼이 와야 돼요. 볼 소켓이 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볼과 소켓이 결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번 기역은 경환철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환철이고, 왜냐? 경환철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경환철이고, 자,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쇠클이라고 부르는데, 이 끝에 보시면 이렇게 꽂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볼. 왜냐? 여기 현수회자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볼이 되는 거고, 완철에 연결한다라고 해서 볼쇠클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리을은 현수회자가 되는 것이고, 현수회자의 뒤쪽에 이것이 볼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와야 돼요? 소켓이 와야 되는데, 소켓이 올 때 I가 온다는 겁니다. I. 자, 여기서 중요한데, I는 구멍이 존재해요. 구멍. 그냥 구멍에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별다른 볼트나 너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크레비스는요, 그러니까 I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I는 그냥 바늘과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바늘과 같은 모양. 근데 크레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U자형 고리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결국에 어떠한 물건을 끼워 놓고, 장치, 기기들을 끼워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볼트와 너트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크레비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다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게 소켓 I입니다. 여기가 볼이니까 소켓이 되는 것이고요. 이 I라고 하는 건 이 뒤쪽에다가 미음이라는 데드엔드 클램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데드엔드 클램프를 끼우기 위해서 소켓 I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비읍은 이제 전선을 끌어당겨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경우를 또 볼게요. 저 뒤쪽에는 지우지 않겠습니다. 자, 보면은 경환철, 이거 똑같은 경환철인데 폴리머 현수회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현수회자가 아니라 폴리머 현수회자. 자, 폴리머 현수회자를 설치할 때 여기는 경환철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은 경환철의 세트, 즉 쇠클이 와야 되고, 폴리머 현수회자의 앞에는 볼 쇠클이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옵니다. 이번에 이 폴리머 현수회자는 이 앞쪽의 구조가 좀 달라요. 일반적인 현수회자랑. 그래서 이 I가 접속이 돼야 됩니다. 소켓 I가 접속이 돼야 되는데, 폴리머 현수회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소켓 I로 끼우는 겁니다. 구멍에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뭐라고요? 볼쇠클이고, 볼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디귿에 뭐가 온 거예요? 소켓이 오게 된 거고, 자, I가 이렇게 끼울 수 있게끔 소켓 I가 온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볼쇠클이랑 소켓 I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 경환철의 폴리머 현수회자를 설치할 때만 뭐라고 부르냐면은 경환철용 I 쇠클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경완철용 I 쇠클이다 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 경완철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두 개를 합쳐서 경완철용 I 쇠클이다 라고 했는데, 자, I 쇠클이 되고 볼과 소켓은 결합돼서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 쇠클이 되고 볼과 소켓은 결합돼서 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경환철용 I 쇠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경완철과 폴리머 현수회자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금구류를
금구리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보기 선지 없었고요. 경환철용 아이서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볼서클과 소켓아이를 경환철용 아이서클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저런 애자를 설치하는 그런 연구 문에 나와 있는, 기술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경환철용 아이서클은 볼서클과 소켓아이 대신에 사용하는 금구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서. 자, 그래서 폴리머 연소회자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데드엔드 클램프가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을 보시면 기역형 완철의 장간형 연소회자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기역형 완철. 자, 기역형 완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기역형 완철이 되는 것이겠죠. 이게 기역형 완철에 앵커 쇠클이라고 있습니다. 앵커가 뭐냐면 다체 모양인데, 자, 마치 어떠한 모양이냐면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고요. 결국에 기역형 완철과 세트는 앵커 쇠클이 되어야 됩니다. 완철이라고 하는 것은 쇠클과 짝꿍인데요. 기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앵커와 세트입니다. 그래서 기역형 완철 옆에는 앵커 쇠클이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니은이 뭐가 오게 되면 볼 크레비스가 오게 됩니다. 볼 크레비스가 오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크레비스는 U자형 모양의 이러한 볼트와 너트를 고정할 수 있게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크레비스는 크레비스인데 여기가 소켓이니까 여기가 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그럼 볼이 되는 거니까 이 뒤쪽에 뭐가 와야 돼요? 소켓이 와야 되겠죠? 소켓이 오고서 아이가 여기 끼우기 때문에 아이가 온 겁니다. 소켓 아이. 그 다음에 미음은 데드엔드 클램프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이 뒤쪽에는 전선이 위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좀 어떻게 좀 규칙이 보이시나요? 몇 번 이렇게 매칭 시켜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철탑 각 부의 명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다 털어봤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방금 전에 배웠던 그 배전서 공사 파트, 방금 전에 그 전주 공사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철탑 각 부의 명칭인데 철탑 정부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맨 꼭대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철탑에. 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팔과 같다라고 하여 암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주주재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기초가 되는, 즉 기둥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주주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걸 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자, 그다음에 거시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모서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끌어당겨서 모아놓은 사각형 판을 거시 플레이트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재는 이 부분을 사재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철탑의 기초, 지지물 위쪽의 부분을 사재라고 부르게 되고, 자, 그다음에 주각재라고 있습니다. 주각재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콘크리트 기초, 이 콘크리트 기초거든요. 이게 지금 콘크리트 기초예요. 콘크리트 기초 안에 어떠한 채워넣는 물질, 그것을 우리가 주각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체부라고 하는 것은 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몸체자를 써서 기둥에 자기가 몸이 되는 부분, 이게 주체부고요. 자, 아라고 하는 것은 상판부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상판 부분을 상판부라고 부르고, 자, 그다음에 앵커제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닥에 이제 육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지물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앵커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앵커 블록은 이렇게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그림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특히 저기 보시면 여기 주각재, 주체부, 상판부, 앵커재 이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게 뭐냐면 역T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요게 이제 역T자, 역T형 기초. 역T형 철탑 기초의 모양인데요. 자, 가만히 보시면요. 자, 일단은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판부라고 부릅니다. 마치 상판과 같다라고 하여 상판부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몸체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주체부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판 위쪽의 부분을, 기초의 위쪽이 되는 부분을 주체부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에 위치한 이 부분,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를 앵커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앵커제는 요 직선,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앵커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주각제라고 부릅니다. 주각제.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그림이 보시기 어려우시면 자, 이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다. 그래서 주각재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기초 안쪽에 채워지는 어떠한 철골의 주기둥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탑 각부의 명칭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배전선로 공사, 가공 배전선로 공사에서 우리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다뤄지는 내용인데, 자, 이거 전기 응용에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공사 재료에서요. 자, 그래서 건조 공사라고 하는 건 지지물을 땅에 세우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지물을 땅에 이제 매입하는 깊이를 이렇게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설계 하중이 이 정도일 때, 그리고 전장의 크기가 요 정도일 때 각각의 표에 해당하는 요 값만큼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장주공사라고 하는 건 지지물의 전선과 기고 등을 고정하기 위해 완철이나 애자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장주공사고요. 자, 그다음 배전용 기구의 설치인데, 자, 배전용 기구에 설치할 때 주상 변압기를 지지물에 설치할 때는 반드시 행거밴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변압기 1차 인하선이라고 하는 거는 고압 절연전선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을 사용하고 2차 측 배선은 5개용 비닐 절연전선 또는 비닐 외장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변압기 과부하 보호 및 고장 수리를 위해서 1차 측에는 애자형 개폐기 또는 컷아웃 스위치를, 그리고 2차 측에는 캐치 홀더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변압기, 즉 주상 변압기 1차 측 보호 장치를 꼽아라 그러면 컷아웃 스위치고요. 2차 측 보호 장치를 꼽아라 그러면 캐치 홀더를 꼽아 주셔야 됩니다. 그때 브라켓은 고정하는 장치죠. 브라켓과 내오손 결합애자, 내오손이라고 하는 거는 오염에 견딜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되죠. 결합애자고, 컷아웃 스위치 커버, 그리고 퓨즈 링크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선공사입니다. 여러분, 지선공사. 자, 지선공사는 크게 교재에 6가지가 나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보통지선이 있습니다. 이 보통지선은 지선애자라는 것을 거쳐서 일반적인 지선 방식이에요. 여기 지지물이 있고요. 이 지지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표면에 연결을 해주는 지선 근가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요것을 보통지선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공동지선이 있는데, 공동지선은 무엇이냐면 다른 지지물이 상호간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 그 지지물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지선으로 사용하는 거, 이것이 공동지선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은 모양입니다. 모양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수평지선입니다. 수평지선은 뭐냐면, 자, 여기에 원래 지선을 이렇게 내려야 돼요. 내리는 부분에 어떤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장애 요소가 있다라면 거기 옆에 지선주 또는 보조 지지물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에서 밑으로 내리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수평지선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Y지선이라고 있는데요. Y지선은 뭐냐면 장력이 센 지역에 채택하는 겁니다. 장력이 센 공간에.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선의 장력이 센 때 지선 하나로는 좀 버티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를 더해서 마치 Y자 모양으로 지선한다 해요. Y지선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궁지선인데요. 자, 궁지선은 모양에 따라 A형 그리고 R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죠? A와 R이 있는 거예요. 모양에 따라서 A와 R로 나눠진 겁니다. 근데 궁지선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간이 지선을 설치할 수 좀 어려운, 그런 설치하기 어려운 협소한 공간일 때, 지선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이런 궁지선을 채택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완철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리는 겁니다. 여기도 버팀 완목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온 다음에 묶어서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형 궁지선, 여기는 R형 궁지선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지선은 지지물의 강도 그리고 전선의 불평균 장력이 큰 장소, 불평균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불평형 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강용으로 시설하고요. 반드시 지선은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해야 하며 소선은 2.6mm 그리고 금속선 2mm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선 끝에는 목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줄근과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앵커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지선 중간에는 지선 애자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지선 애자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크 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크 배선은 아까 전에 이제 수직으로, 전선을 수직으로 배치할 때 이런 저압 배전소로 해서 전선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레크 밴드가 있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암타이 레크 밴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전선이 다 수직으로 지지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배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 배열에 따른 장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중 수평 배열의 장주 구분을 옳지 않은 것은 하면은 보통, 편출, 창출 말고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되겠고요. 수직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죠.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이 바로 이 편출용 D형 레크 장주로서 수직 배열로 구성이 됩니다. 2회선, 4회선용 철탑에 보통 이용이 되며 오프셋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요. 자, 수평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편출, 창출로서 1회선용 철탑이나 목주 및 콘크리트 주 등에 이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수평 배열용 장주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선 배열에 따른 장주 구분까지 우리 배전선 공사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 그림을 통해서 매칭시키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놓으시면, 특히 아까 전에 어떤 완철에다가 애자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기역부터 미음까지 채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은 실기시험에도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잘 알아두신다면은 필기든 실기든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수업 중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